5월 24일 파이썬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전체 내용을 이제 쭉 나열을 해봤을 때, 수업량이 적은 게 아니에요. 전체 수업량이 굉장히 많죠. 자, 지금 처음부터 이제 리스트 관련된 내용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오늘은 딕셔너리라고 하는 주제랑 조건문이라는 주제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책에서 챕터 3하고 챕터 4는 좀 충분한 내용이 진행된 다음에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챕터 4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진행했을 때 책에서 챕터 4까지에 해당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8까지 본 다음에 이제 챕터 3, 4 정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 PPT상으로 18단원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 문제 같은 거에 도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 이제 충분한 그 컨텐츠를 이제 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 코딩 테스트 대비 수업을 진행하기는 사실 과목 성격이 좀 있으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문제 유형들은 몇 가지를 뽑아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지금 진도가 어느 위치쯤에 있는지 한번 짚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속성 자료형의 한 종류인 딕셔너리라고 하는 걸 살펴볼 건데요. 이제 딕셔너리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그 구성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까지 이제 조합이 되면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이제 다 섞어서 자료 구조라는 형태, 데이터의 계층 구조를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유형들을 이제 잘 익히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뭔가 이후에 목표한 게 있다면, 단지 그냥 코딩에 대한 기본기를 익히려는 게 아니라 그 파이썬으로 뭔가 목표한 바가 있다면은 요 2번 주제는 굉장히 신경 쓰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다양한 그 하위 주제들로 연결되는 연결점이 돼요. 오늘 딕셔너리를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딕셔너리의 다양한 형태 파악하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딕셔너리의 이해입니다.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의 기본 형식은요, 일단 중괄호가 들어가고요. 그 안에 리스트나 튜플 같이 콤마로 구별을 해요, 값들을. 중괄호가 있고 리스트나 튜플처럼 콤마로 구별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개의 값을 이름 콜론 값, 이름 콜론 값, 이런 형식으로 나열을 해요. 이름은 이제 따옴표로 감싸셔야 되고요. 값은 유형에 따라 다르겠죠. 자, 이런 구조로 됐을 때 일반적으로 이름을 키라고 부르고요, 값을 value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이 이제 딕셔너리를 소개할 때 하는 말이 키와 value의 쌍으로 구성된 자료 구조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되게 난해했어요. 키가 뭐고 value가 뭔지 알려주던지 알려주고 얘기를 하던지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일단 키가 뭐고 value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의 인덱스 번호 형식이 아니라 이름표를 하나씩 붙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변수를 하나 만들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변수 이름을 명시하고 대괄호를 친 다음에 이 이름을 대괄호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변수 이름 뒤에 대괄호 추가하고 그 안에 키 이름을 문자열로 지정한다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원소 값들도요, 일반 변수랑 마찬가지로 직접 출력하거나 연산 같은 거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 mydig이라는 이름의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출력을 하면은 고지고대로 출력이 돼요. 각각 개별적인 값에 접근할 때는 요 앞에 붙어 있는 키를 사용해서 거기에 대응되는 철수가 나오는 거겠죠. 폰이라는 값을 다른 변수에 복사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로 복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my 딕.name에다가 호영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호영이라는 값이 이 자리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값에 접근하는 형식이 이름표가 붙어 있다는 특성 말고는 일반 변수 쓰듯이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푸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A하고 B가 있을 때 푸에 C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존재하지 않는 걸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 번호의 값을 집어넣으면은 그것도 에러였어요. 근데 딕셔너리는 존재하지 않는 키에다가 값을 넣으면 그 순간 만들어요. 이게 리스트하고 구별되는 두 번째 큰 차이예요. 존재하지 않는 키를 사용해서 값을 할당하면은 그 순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름표는 각각의 데이터를 식별하는 고유한 항목이기 때문에 키는 중복을 제한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똑같은 거 여러 개 쓰면 에러 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앞에 있는 애들은 다 날려버리고 마지막 거 하나만 남겨요. 그래서 데이터에 MSG를 출력하면은 마지막에 적용된 파이썬이 나오고요. 데이터를 통째로 출력하면은 MSG가 하나만 들어있는 거 확인되죠? 자, 그럼 이런 딕셔너리로 자료 구조를 어떻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볼게요. 딕셔너리를 만들 때 밸류에 들어가는 요 부분을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었던 모든 형태를 다 넣을 수 있어요. 숫자, 문자열, 불림값, 뭐 기타 등등. 그 중에 리스트도 포함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A는 f라고 해놓고 10, 20, 30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치면 20이라는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 A의 키 이름 fu 그럼 거기에 있는 게 리스트잖아요. 여기에서 1번째 이런 식의 접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스트를 만드는데 리스트의 원소가 딕셔너리인 거예요. 그러면은 리스트의 0번째 라고 명시하면 이 딕셔너리가 통째로 오겠죠. 거기에서 key2 라고 하면은 이 value2가 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붙여보면 이거 이름 되게 헷갈려요.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 이거 두 개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진짜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근데 이 구조는 파이썬뿐만 아니라 요즘 프로그래밍들에서 유행이에요. 이 앞에 붙어 있는 두 가지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들까지 해서 요즘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리지 않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실무형에서는 이런 자료 구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딕셔너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름을 줘요. 그리고 값에 해당하는 게 또 다른 딕셔너리가 되는 거죠. 딕셔너리 자체가 계층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딕셔너리가 A라고 하고 얘는 푸다 라고 쳤을 때 A의 푸라고 하면 이 딕셔너리죠.
거기서 내가 key2에 접근하겠다라고 하면은 key2. 그럼 value2가 오겠죠.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 이것들을 다 조합한 건데요. 딕셔너리의 원소가 리스트예요. 그리고 그 리스트의 각 원소는 딕셔너리예요. 이때 한 가지 암묵적인 전제가 들어가는데 이 딕셔너리들의 구조는 모두 동일하다라는 전제를 겁니다. 이 유형이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쓰고 있는 목록형 구조예요. 글 목록, 리뷰 목록, 상품 목록 등등등 여러분들이 요즘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목록형 컨텐츠는 이 구조를 써요.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프로그래밍어는 이걸 제이슨이라고 불러요. 같은 구조거든요. 서로 호환도 되고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 제이슨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이썬 2 과목 중에 보면은 네, 요거는 이제 파이썬 2 그 예제예요. 제가 파이썬 2부터는 예제 하나가 코드가 지금 우리는 블록 하나가 약간 단타성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예제 파일 하나가 이제 전체가 다 그 연결돼서 한 예제 하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파이썬 2는 저는 PPT는 안 쓰고 있어요. 아무튼 요거를 예를 들어보면은 도큐멘트라고 하는 키를 가져오고 대가로 시작하니까 리스트예요. 리스트의 원소가 이만큼 딕셔너리 형태로 이제 컨텐츠를 주는 거죠. 이게 지금 카카오하고 연결해서 책 검색 결과를 데이터 수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파이썬으로 뭔가 고급 내용을 진행하려면 이 딕셔너리를 기반으로 하는 이 자료 구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딕셔너리 구조를 이렇게 표 형태로 만들고 이거를 이렇게 엑셀로도 저장한다. 이게 카카오에서 그 다음에서 파이썬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나온 도서 검색 결과를 수집해서 엑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런 거 하려면은 이 구조는 무조건 정복해야 돼요. 자, 하나씩 세세하게 봅시다. 리스트 포함시키기. 기본 데이터 타입의 값 대신에 리스트를 넣을 수 있다. 리스트를 넣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하나의 키에 여러 개의 밸류를 지정하는 효과죠. 그래서 이름 다음에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이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를 사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하면 되시고요. 자,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을 때 딕셔너리를 열었어요. 그럼 세 개의 키가 있습니다. name, age, height. 그럼 각각의 키에 이렇게 리스트가 걸려 있어요. 자, 이런 유형의 데이터는 보통 이렇게 0번째 거가 짝이에요. 이게 철수의 정보고, 그 다음 이만큼이 민수의 정보고, 이만큼이 호영의 정보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리스트를 동시에 다뤄야 될 때 암묵적인 전제가 붙습니다. 1번, 모든 리스트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이름은 4개가 있는데 나이는 3개밖에 없다. 그럼 짝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트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 각 리스트의 인덱스는 같은 대상을
의미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name의 0번째와 age의 0번째와 hate의 0번째는 같은 대상을 의미해야 돼요. name에서는 0번째, age에서는 1번째, hate에서는 3번, 맨 마지막 게 철수의 정보다 라고 하면 이건 코딩 못해요. 인덱스가 똑같은 것끼리 이제 짝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제 조건이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자료 구조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실무에서는 그냥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면 학생 골탕 먹이려는 거고요. 자, 출력할 문장의 구조를 %s, 그 다음에 %d, 소수점 첫째 자리의 실수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name의 0번째, age의 0번째, hit의 0번째 인덱스 번호가 같은 것끼리 같은 대상을 지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name의 1번째, age의 1번째, hate의 1번째 name의 2번째, age의 2번째, hate의 2번째 이런 식으로 인덱스 번호가 같은 것끼리 같은 대상을 가리키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의 원소가 딕셔너리 형태인 경우에요. 자, 딕셔너리를 각각 독립적으로 하나씩 만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면서 딕셔너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 번에 일괄 코딩하면 아래처럼 나오겠죠? 리스트를 만들고 딕셔너리가 원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복합 구조형, 복합 자료형이 나오면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 하나가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구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리스트의 0번째에서 키 1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value 1이 되겠네요. 그레이드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준비했고요. 이 리스트의 원소가 0, 1입니다. 이때도 리스트의 원소로서 들어가는 이 딕셔너리들은 구조가 똑같아야 돼요. 구조가 다르면 처리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 그레이드의 0번째, 1번째, 2번째를 출력하면은 각각 이 딕셔너리가 그대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0번째 네임, 0번째 K와 0번째 ENG가 각각의 값을 의미하겠죠. 아까처럼 누구누구의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이번에는 포맷 함수 썼습니다. 아까는 그 퍼센트 방식을 썼고요. 자, 포맷. 여기가 0번째, 여기가 1번째, 여기가 2번째죠? 0번째, 1번째, 2번째. 그럼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가 각각 자기 자리 찾아가서 출력 결과물을 만들어내겠죠. 자, 딕셔너리 1하고 2가 있어요. 딕셔너리 3을 만드는데 3의 키를 지정하고 밸류로서 다른 딕셔너리를 넣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키에 새로운 딕셔너리를 넣어요. 딕셔너리 안에 딕셔너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왜 우리 윈도우에서 폴더 같은 거 이렇게 계층화 시키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코딩을 하면은 딕셔너리가 있을 때, 이따 뒤에서 페이지가 나올 텐데, 비주얼 스튜디오 기준으로 보면 여기 옆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얘를 누르면 코드가 접혔다 열렸다 해요. 블록을 기준으로. 자, 그럼 이제 딕셔너리 3 얘죠. 얘에서 이름 1 그러면 이름 1에 해당하는 게 딕셔너리 1이니까 얘가 이름의 1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거기서 키 1 그러면 키 1에 해당하는 value 1을 가져오겠죠. 자, 실제로 이거는 실수 코딩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중괄호로 코드 블록을 만들면 옆에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고요. 얘네들을 누르면은 코드가 블록 단위로 이렇게 접혀요. 그러니까 코드 자체가 계층 구조다라는 거. 요거 잘 인지하시고 콤마 단위로 항상 나눠줘야 된다. 콤마 안 찍으면 에러 납니다. 자,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 예제입니다. 폰이라는 항목에 애플, 그리고 삼성. 이름은 아이폰, 프라이스는 $200. 그다음 네임은 갤럭시, 프라이스는 200만원. 각각 이렇게 정보를 넣었어요. 그러면 %S의 가격은 %S입니다. 폰, 애플의 네임, 이거죠? 그럼 아이폰이 오겠죠. 그 다음에 폰의 애플의 프라이스니까 $200라는 값이 일로 올 거고요. 삼성의 네임이니까 갤럭시, 삼성의 프라이스니까 200만원. 이렇게 해서 출력 결과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목록 구조예요. 딕셔너리의 원소로 포함되는 리스트가 각각 개별적인 딕셔너리를 원소로 포함해요. 딕셔너리의 원소로 포함되는 리스트. 자, 전체가 딕셔너리의 원소로 포함되는 리스트. 요만큼이에요. 이 리스트가 각각 개별적인 딕셔너리를 원소로 포함한다. 가끔 코딩 설명하면서 굉장히 느끼는 건데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이때 이 안에 포함되는 딕셔너리들은 모두 같은 구조를 띠는 특성이 있어요. 물론 반드시 같은 구조여야 된다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얘는 서로 달라도 상관없지만 관례적으로 리스트 안에 포함되는 딕셔너리들은 구조를 똑같이 가져가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반복문이라는 걸로 일괄 처리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리뷰를 추적하면 이렇게 전체 계층화된 구조가 나오겠죠? 자, 렉처. 티처는 이광호 강사, 카테고리는 프로그래밍, 서브젝트는 대괄호 열고요. 그럼 서브젝트의 0번째, 1번째, 2번째가 되죠? 0번째 NO, 0번째 타이틀, 0번째 데이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린트 S, 누구누구가 진행하는 수업, 렉처의 티처, 렉처의 카테고리. 그럼 렉처의 티처, 렉처의 카테고리. 그러면은 하나, 둘. 이렇게 반영돼서 첫 번째 출력물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 숫자, 점, %S, 개강일은 %S. 자, 요걸 놓고서 0번째 NO, 1. 그 다음에 0번째 타이틀, 파이썬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서브젝트 0번째 데이트, 서브젝트의 0번째 데이트.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애들도 형식 만들어서 쪼르륵 출력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코드를 보면은 인덱스 번호 같은 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잖아요. 이런 형태의 코드를 이렇게 한 줄씩 일일이 코딩하는 거를 하드 코딩이라 그래요. 공식 용어는 아니고 일종의 그 비속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일일이 각각의 행을 다 출력하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진도 나간 범위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예제를 하드 코딩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씩 증가하는 번호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반복문이라는 주제를 공부하면은 이게 인덱스가 0부터 100까지 가더라도 한두 줄만 코딩하면 한 번에 끝나요. 그냥 파이썬이 알아서 쪼르륵 다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반복문 볼 때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진 연속성 자료형이고요. 딕셔너리의 밸류는 값, 리스트, 새로운 딕셔너리 등 다양한 형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적용된 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딕셔너리의 원소에 부여되는 이름을 무엇이라는가? 네임, 인덱스, 키, 밸류. 키입니다. 이거는 공식 용어예요. 딕셔너리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괄호는 중괄호였죠.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예요.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데 외국 애들은 이거 코수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생겨서. 자, 딕셔너리의 원소는 키라고 부르죠. 자, 이제 딕셔너리의 이해 실습을 진행할 건데 양이 좀 돼요. 여기가 실습량이 좀 돼요. 보통은 제가 30분까지만 실습 시간을 할애하는데 10분 정도 더 쓸게요. 그래서 10시 30분까지 실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시 40분까지 쉬는 시간. 10분 더 쓴다 그랬는데 시간 똑같이 써버렸네. 10시 40분까지 실습하시고 50분까지 쉬는 시간. 그래서 10시 50분에 재개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코드 양이 슬슬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럼 조금 이따 봅시다. 자, 다음 단어는 이제 딕셔너리를 활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딕셔너리와 관련된 파이썬의 내장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딕셔너리 객체가 갖고 있는 메서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딕셔너리는 키를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자, 딕셔너리 관련 내장 함수입니다. 여태까지 내장 함수 할 때마다 첫 페이지에는 얘가 나왔죠. 딕셔너리에 대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로 전달된 항목이 뭐가 됐건 간에 개수를 세줍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3개 들어있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델 함수. 델 함수도 모든 형태의 연속성자를 이용해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리스트 원소 삭제할 때 처음 봤었죠. 자, 포인트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준비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결과 출력됐고요. 포인트에서 잉글리시를 지워라 라고 하고 포인트 출력하면은 잉글리시가 삭제될 거 없죠. 만약에 여기에 오타가 났다.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거를 지우려고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자, 이번엔 딕셔너리 관련된 메서드입니다. 딕셔너리 객체를 쭉 만들었어요. 이 딕셔너리가 갖고 있는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면은 전달되는 요 조건 값은 내가 갖고 오고자 하는 항목의 이름이에요. 거기에 대응되는 값을 반환을 해줘요. 출력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항목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만약에 딕 하고서 젠더, 사실 딕셔너리 쓸 때 이렇게 쓸 때가 더 많거든요. 이게 더 간단하니까요. 대괄호 하고서 이름 쓰는 거, 이게 더 많은데 get이라는 명령어랑 차이가요. 대괄호 써서 이름을 직접 명시할 때는 없으면 에러 나요. 하지만 get 같은 경우는 없으면 에러는 안 나고요. 존재하지 않는 값이다 라는 뜻으로 non이라는 값이 반환돼요. 에러의 발생 여부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자, 푸가 있을 때 푸의 C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으면 에러가 나요. 하지만 get 함수를 쓰면은 없으면 non이 떨어진다 그랬죠? 거기에 두 번째 조건 값으로 C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얘를 대신 반환해라 라는 식으로 기본 값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직접 접근할 때는 이게 더 활용하는 케이스가 더 많지만, 이렇게 쓰는 케이스가 더 많지만, 이거는 없는 거에 접근하면 에러 난다는 위험 부담이 좀 있고요. get은 단어 하나 더 적어야 돼서 좀 번거롭긴 한데 얘는 값이 없어도 에러는 안 나고, 그리고 값이 없을 때 대신 사용할 조건 값을 쓸 수도 있다. 딕셔너리에서 키를 분리합니다. 딕셔너리 객체에서 키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반환되는 결과가요, 딕셔너리의 키라는 객체예요. 그러면 이름만 뽑아서 이렇게 갖고 있어요. 얘를 리스트 함수한테 주면은
이 앞에 붙어 있는 이상한 거를 걷어내고 리스트로 바꿉니다. 키의 출력 결과를 키라는 변수에다 담고 얘를 여기서 쓰고 있잖아요. 얘하고 얘가 같은 거죠. 그럼 결국 얘는 얘랑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요 구문을 이 자리에 바로 적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아래처럼 이런 식으로 일괄 처리해서 더 많이 씁니다. 값도 분리할 수 있어요. values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값만 뽑아서 딕셔너리의 value들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얘도 리스트 함수를 거치면은 리스트가 반환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처럼 한 번에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름만 분리하는 것과 값만 분리하는 거는 꽤 많이 써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수업 내용을 한참 듣다 보면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의문이 들 거라는 말 한번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름만 분리하는 거, 오케이. 값만 분리하는 거, 오케이.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거 뭐 했으라고. 프로그램 공부하다 보면 그런 의문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이거를 활용하는 과정까지 중간 과정을 얘기를 아직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요. 국어, 수학, 영어. 키만 뽑아서 X축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92, 88, 70이라고 하면은 92, 88, 77. 값만 뽑아서 Y축으로 놓습니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나중에. 근데 그래프 그리는 방법 자체를 얘기를 안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이렇게 씁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 현상에 집중하세요. 이 현상이 나중에 더 큰 현상의 원리가 될 거예요. 딕셔너리 객체를 갖고 아이템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키와 밸류를 튜플로 담고 있는 리스트가 됩니다. 리스트 함수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얘도 튜플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한 번에 함수 두 개를 연달아 사용해서 일괄 처리하는 게 보통이긴 한데 이 아이템스라고 하는 거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얘는 잘 안 썼어요. 근데 이름만 분리하는 거랑 값만 따로 분리하는 거는 나중에 그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라고 해요. 데이터 시각화 처리할 때 꽤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니까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성적표 1이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 성적표 2가 물리, 화학일 때 성적표 1을 업데이트, 성적표 2로. 그러면 성적표 2가 성적표 1 안에 들어갑니다. 딕셔너리를 확장하는 기능이고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확장할 때 함수 이름이 extend였어요. extend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확장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름으로 기능에 접근하기가 좀 수월했는데 업데이트는 사실 확장이라기보다는 수정한다는 뜻으로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 메서드 이름하고 실제 동작하는 기능이 매칭이 잘 안 되는 케이스긴 해요. 자, 이렇게 만든 성적표 1을 갖고요. 카피 호출하면은 복사가 하나 되는데 카피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깊은 복사입니다. 딕셔너리도 리스트랑 마찬가지로 딕셔너리를 그냥 다른 변수에 대입하면 얕은 복사가 발생을 해요. 딕셔너리 객체를 만들어서 출력을 했는데요. 클리어라는 함수 호출하면은 안에 있는 거 싹 다 지웁니다. 리스트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제가 관련된 내장 함수나 메서드 같은 거를 몇 개씩 선정을 해서 기능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기능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더 있을 건데 여기서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거는 그래도 제가
파이썬을 다루면서 한 번 이상은 써봤던 기능들, 실제로 제가 쓴 경험이 있는 기능들, 그런 것들만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파이썬 그 석사과정 졸업하면서 통계낼 때 썼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파이썬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까지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는 머릿속에 다 두셔야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업에서 제가 안 쓰는 거는 수업 때 얘기 안 해요. 자,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진 연속성 자료형으로서 그 자체가 객체입니다. 얘도요. 파이썬의 모든 변수가 그 자체가 객체예요. 그러니까 딕셔너리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존재한 거고 우리가 지금 그걸 본 거죠. 자, 렌 함수는 모든 형태의 연속성 자료형에 대한 길이를 조회해서 반환한다. 길이는 원소 수라고 보면 됐었죠. 키스 메서드는 딕셔너리의 키를 추출해서 반환하고 밸류스 메서드는 딕셔너리의 값을 추출해서 반환한다. 이거는 많이 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각각 사용한 반환값을 밸류 메서드의 반환값을 리스트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하면 딕셔너리의 키나 밸류를 각각 리스트 형태로 추출할 수 있다. 요 3번하고 4번 진짜 많이 사용하니까 기억 꼭 해두세요. 딕셔너리 업데이트 메서드의 다른 딕셔너리를 전달하면 딕셔너리 병합을 수행하고요. 카피는 깊은 복사 수행한다. 깊은 복사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딕셔너리의 특정 원소를 삭제하려고 한다. 어떤 내장 함수를 써야 되는가? remove, rem, delete, del. del이었어요. 딕셔너리 객체로부터 키 메서드나 밸류 메서드를 사용해서 키 혹은 밸류를 추출했다. 이걸 리스트로 변환하려고 사용하는 내장 함수는 무엇인가? 리스트였죠? 계속 눈으로는 따라오고 계시죠? 이거 할 때마다 저 혼자 자문자답하는 기분이라서 조금 뻘쭘해요. 자, 딕셔너리에 다른 딕셔너리를 병합해서 확장하려고 한다. 사용하려는 메서드는 업데이트였어요. 익스텐즈 아니에요. 리스트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정답이고요. 자, 요거 이제 진행해 보시면 되고요. 30분까지 실습하시고 10분 휴식할게요. 그 다음에 파트 다음 단원에는 연구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습 시간이 조금 길 거고요. 만약에 요거 하고서 시간이 좀 남으면 다른 연습 문제 또 제시할게요. 문제는 많아요. 자, 그러면은 30분까지 실습. 11시 30분까지 실습. 11시 40분까지 휴식. 자, 휴식 중간에, 실습 시간 중간에 휴식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세요. 자, 다음 주제는 조건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 이제 파이썬에서 다루는 변수, 그 다음에 연산자, 그 다음에 자료구조. 연속성 자료형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었죠. 문자열, 그 다음에 리스트 짝퉁 튜플, 그 다음에 딕셔너리. 요것들을 살펴봤어요. 이것 이외에 이제 파이썬에 집합이라고 하는 자료형도 있는데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생략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했던 것들은 계산하고 결과 출력하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계산기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말 거면은 차라리 그냥 계산기 쓰는 게 나아요. 프로그램이 계산기하고 다른 거는 무조건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어떤 조건을 접목해서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만 수행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일일이 기계적으로 하기 힘든 것들을
자동으로 반복시킨다거나 뭐 그런 것들에 있어요. 이제 그러한 표현 명령을 구성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문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책들은 이제 문법을 되게 있어 보이게끔 얘기해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조건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파이썬의 조건문을 살펴볼 건데요. 조건문에는 크게 if문이 있고요. if문에서 파생되는 else if나 elif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어는 조건문을 이해하고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먼저 경험해 보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if문 다음에 이제 스위치라고 하는 조건문이 하나 더 있어요. 파이썬은 스위치가 없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좀 번잡스럽다라고 생각된 거는 다 빼버렸어요, 파이썬은.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하신 분들이 이거 오타 되게 많이 내요. 우리는 보통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else 띄고 if라고 표현하는데 elif예요. 여기 오타 주의하세요. 자, if문부터 봅시다. 자, 조건문이라는 거는 무조건 실행되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실행되는 구문인데요. 크게 if문, 어떤 조건이 참일 경우에만 실행이 되고요. if else문, 조건이 참일 경우 if 쪽이 실행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거짓일 때 else문이 실행이 됩니다. if, elif, else. elif는 조건 여러 개를 세분화해서 쓰는 거예요. 구문 형식 하나씩 봅시다. if문. if문은 주어진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 블록에 속한 구문이 실행되고요. 이 블록을 만드는 방법이 파이썬이 좀 독특해요. if 한 다음에 조건식을 명시하고요. 그 뒤에 콜론을 찍어요. 그러면 이 콜론 하위에 들여쓰기가 수행된 부분들이 하나의 블록으로 구성이 돼요. if에 속한 블록으로. 예를 들면 아래 같은 형식이죠. a가 100이고요. 만약에 a가 100보다 크다면 말 되죠? 100이 100보다 크거나 같다면이니까요. 제가 크다면이라고 했네요. 크거나 같다면 말 되죠? 그러면 이 콜론 밑에 들여쓰기가 수행된 애들이 일괄 실행되는 거죠. 만약에 if 안에 명령이 하나밖에 없다. 제가 지금 표시한 부분은 안 들어있다. 라고 하면은 줄바꿈을 안 하고 이렇게 한 줄로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 표현식은 저 개인적으로 권해드리진 않아요. 자, 파이썬은 띄어쓰기가 문법이에요. 그래서 같은 블록에 속해 있는, 같은 콜론 이후에 나오는 같은 블록에 속해 있는 애들이 띄어쓰기 수준이 서로 다르면 에러납니다. 띄어쓰기가 서로 다르게 돼 있으면 에러나요. 띄어쓰기라고 하는 게 블록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여기 앞에 척한 띄어쓰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했던 거 기억나죠? 이래서 그래요. 띄어쓰기를 해버리면은 걔가 어떤 블록에 속했다는 뜻이 돼요. 같은 블록에 속해 있는 애들은 들여쓰기 수준이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하다 보면 진짜 빈정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제가 다음 페이지에 있긴 한데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직접 봐야 돼. 자, A가 100이에요. if A가 100과 같다면 프린트 헬로. 그 다음에 프린트 월드. 자, 벌써 빨간 줄 가는 거 보이죠?
이거 왜 에러일까? 알아보겠어요? 왜 에러 날까? 이거는 전체를 드래그 해보지 않는 이상 몰라요. 이렇게 하면 차이 알겠어요? 위에는 들여쓰기를 스페이스바 4개로 한 거고요. 밑에는 들여쓰기를 탭키로 한 거예요. 들여쓰기 종류가 다르면 에러나요. 탭을 쓸 거면 탭만 쓰고 띄어쓰기를 할 거면 띄어쓰기만 해야 돼요. 종류를 똑같이 맞추면 에러가 안 나요. 여기도 스페이스바 4개를 이렇게 고치면 에러 안 나요. 종류가 똑같으면 에러가 안 나는데 이게 종류가 다르면 에러가 납니다. 근데 코딩하면서 보통 이렇게 블록할 때 탭키 되게 많이 쓰거든요. 스페이스바 4개 쓰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띄어쓰기 때문에 빈정상해요. 파이썬만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띄어쓰기 종류가 다르면 에러 납니다. 이거는 진짜 잡기 힘들어요. 보통 에러 나면은 코드를 이렇게 멀뚱히 들여다보지 드래그해서 띄어쓰기 종류 확인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다행히 지금 여기에 있는 아까 넣었었던 탭키는요, 제가 메모장에서 탭키를 친 다음에 복사해서 갖고 온 거예요. 자,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탭키를 쳐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탭키를 치면 자동으로 스페이스바 4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황을 겪을 일이 없어요. 하지만 메모장 같은 거 다른 편집기로 파이썬 코딩할 때는 들여쓰기 종류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 일이 종종 발생하니까 띄어쓰기 수준과 종류가 맞아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요. 자, 이 부분에 속한 실행문에 스페이스바를 사용한 공백과 탭키를 사용한 공백이 함께 사용할 경우 에러가 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황당했어요. 자, 조건문 한번 사용해 봅시다. 프린트 시험 시작.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었던 명령들은 그 명령을 만나면 다짜고짜 출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input 점수를 입력하세요. 메시지 박스로 이제 값 입력받아야 되죠. 여기에 뭔가 입력을 했다고 쳐요. 그거를 정수로 바꿔서 스코어라는 변수에 넣습니다. 그럼 만약에 입력된 값이 30이었다. 그럼 스코어에 저장되는 게 30이잖아요. 그러면 30이 60보다 크거나 같다. 말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if 블록을 통째로 지나가요. 합격입니다가 출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 끝은 출력이 될 거고요. 자,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다가 60을 입력했다라고 하면 스코어에 저장되는 게 60이 되겠죠? 정수로 바뀌어서요. 자, 60이 6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말 되죠? 그러면 합격입니다라는 명령은 출력이 될 겁니다. if문 안에 명시되는 조건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수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true와 false로 결과가 떨어지는 모든 수식, 비교식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쓰일 수 있는데 파이썬은 조건으로 쓸 수 있는 형태가 좀 더 다양해요. 자, 논리형 변수 대놓고 참 거짓을 명시하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쓸 수 있고요. 숫자형 값 0이 아닌 모든 값은 참으로 치고요. 0은 거짓으로 칩니다. 비교식, 논리식은 식의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크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논리식은
and와 or에 대한 연산이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놓고 참거짓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쓰입니다. 문자열. 빈 문자열이 아닌 경우, 따옴표 안에 뭐라도 내용이 있으면 참이에요. 근데 따옴표를 열자마자 닫았다.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거짓이에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는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인데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모든 형태가 if문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종류가 좀 많아요, 파이썬이. 자, money라는 변수에 만을 넣습니다. if money. 숫자형 변수 자체를 조건으로 할 때는 0이 아니면 참이에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자라고 출력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주석으로 막고 밑에 주석을 해제하면 변수가 0이 되니까 조건은 안 맞죠. 그러면 여기는 실행이 안 되고 그냥 집에 가자만 출력이 될 거예요. 실습 코드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주석으로 이렇게 경우를 두 개를 넣어놨는데 하나씩 바꿔가면서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name, 파이썬. name이라는 변수에 글자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 name 변수를 조건으로 삼았을 때 참으로 인식해요. 그러면 name을 출력하고 프로그래밍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주석을 해제하면 name이라는 변수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그럼 조건은 거짓이 되니까 출력을 안 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만 나올 거예요. 그레이드, 리스트에 원소가 3개가 있어요. 리스트 자체를 조건으로 쓰면은 원소가 있냐 없냐를 봐요. 원소가 있으니까 참이 되죠? 자, MSC의 0번째, 1번째, 2번째 포맷 메서드의 그레이드 0, 100, 그레이드 1, 80, 그레이드 2, 70 결과 출력될 거고요. 여기도 아래쪽에 있는 리스트가 주석이 해제되면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여기는 통째로 안 나오고 지나갈 겁니다.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인풋을 걸었어요. 그럼 메시지 박스가 뜰 거고요. 입력한 값이 19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10과 19가 같다. 말 되죠? 출력합니다. 19는 20이 아니다. 말 되죠? 출력합니다. 19가 19보다 크다. 말 안 되죠? 출력 안 합니다. 19가 19보다 작거나 같다. 말 되죠? 출력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값으로 한번 가정해 볼까요? 20이라고 쳐봅시다. 자, 20이 19와 같다. 말 안 되죠? 출력 안 됩니다. 20과 20이 다르다. 이것도 말 안 되죠? 출력 안 됩니다. 20이 19보다 크다. 말 되죠? 여긴 출력을 해요. 20이 19보다 작거나 같다. 말 안 되죠? 출력이 안 됩니다. 이 문법 쪽은요, 처음 접하신다면 영어 문장 해석하는 느낌으로 접근하세요. 코드를 쭉 읽어가면서 이게 해석이 되는지를 보세요. 말 그대로 언어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도 그냥 문장 읽듯이 읽어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해석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영작을 공부하죠. 아닌가? 저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예문을 먼저 봤을 때 내가 이 문장을 해석해서 결과가 예측되는지를 먼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뭔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해석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제가 실습을 다 한 페이지에 이렇게 두 블록씩 나서 다른 페이지부터 실습량이 많아요. 자, 논리연산자 포인트 점수를 입력하래요. 자, 여기는 76을 입력했다고 칩시다. 78이요. 결과 78이니까. 그 입력값은 78입니다. 라고 출력을 한번 하고요. 자, 포인트가 70보다 크다. 자, 78이 70보다 크다. 말 되죠? AND는 전체가 참이어야 결과가 참이었어요. 자, 78이 80보다 작고 나갔다. 이것도 말 되죠? 여기는 출력이 돼요. 근데 78이 70보다 작고 나갔다. 말 안 되죠? 78이 80보다 크다. 이것도 말 안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if문은 조건이 거짓이 되니까 여긴 출력이 안 될 거예요. 다른 값으로 한번 해볼까요? 입력값을 바꿔가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의 예상치와 실제 결과가 같은지를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는 96이라고 칩시다. 96이 70보다 크다. 이거는 말 돼요. 하지만 96이 80보다 작고 나갔다. 말 안 되죠. 여긴 출력이 안 돼요. 96이 70보다 작고 나갔다. 안 되죠? 5어. 96이 80보다 크다. 이건 말 되죠. 5어는 하나라도 참이면 전체가 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출력을 하겠죠. 시약점이 아닙니다라고 나오겠죠. 96이라고 입력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요번에는 63을 가정합시다. 자, 입력값은 63점입니다요. 자, 63이 70보다 크다. 말 되나요? 안 되죠. 근데 AND죠. AND는 전체가 참이어야 결과가 참인데 벌써 앞에 게 거짓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뒤에 건 보나마나 결과 거짓이죠. 그러면 컴퓨터는요, 실제로 뒤에 조건을 판독을 안 해요. 왜냐면 보나마나 거짓이기 때문에. 자, 63이 70보다 작거나 같다. 말 되죠? 5어죠. 5어는 하나라도 참이면 전체가 참이니까 이미 앞에서 참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결과에 상관없이 결과가 참이죠. 실제로 그래서 컴퓨터가 5어 연산은 참이 나오면 그 순간 뒤에 걸 안 봐요. 그래서 AND 연산을 처리할 때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먼저 명시하고요. 5어 연산을 처리할 때는 참인 조건,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앞에다 명시하는 게 프로그램 효율에 유리해요. 실제로 CPU가 연산을 참으로 판단되면 뒤에를 안 해버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논리값입니다. 대놓고 참 거짓을 운운하는 애죠. 논리값일 때 되게 헷갈려하는 분들 많아요. true와 같다. 말 되죠? 출력이 된다고요. 자, true가 거짓과 같다. 말 안 되죠? 출력이 안 될 거예요. 자, true가 아니래요? 말 안 되죠? 출력이 안 될 거예요. true가 거짓이 아니래요. 말 되죠? 출력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즈코리안. 대놓고 참이라고 적은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죠, 얘는. 그 다음에 not true. not true는 fails입니다. 그럼 조건이 거짓이 되니까 실행을 안 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좀 괜찮아 하는데 이제 조건값을 거짓으로 바꾸면은 거기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거짓일 때 fails. 거짓과 참이 같다. 말 안 되죠. fails. 거짓과 거짓이 같다. 말 되죠. fails. 거짓과 참은 다르다. 말 되죠. 거짓과 거짓은 다르다. 말 안 되죠. 대놓고 거짓이라고 적으면 말 되나요? 이건 대놓고 거짓이니까 실행 안 합니다. 그럼 not fails는 하죠. 잠깐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숫자 값 자체를 조건으로 쓰면 0이 아니면 실행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if not money라고 하면 money가 만일 때는 money 자체를 참으로 인식하는데 거기에 not을 붙였으니까 거짓이 돼서 실행을 안 합니다. money가 0이면 0 자체를 거짓으로 인식하는데 not이 붙었으니까 true가 돼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요 값이 만약에 숫자라면 만약 money가 0이 아니라면 이라고 해석이 돼요. 아 미안, 만약 money가 0이라면 이라고 해석이 돼요. 이거는 0이 아니라면, not이 붙으면 0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열에 내용이 들어있으면 참이 되는데 if not name이라고 하면 내용이 들어있을 때는 true로 인식해서 not true, 거짓이 됩니다. 내용이 없을 때는 not false니까 true가 돼서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문자열 변수면 내용이 있다면, 그리고 not이 붙으면 내용이 없다면. 자, 얘도 not이 붙으면, not이 없을 때는 원소가 있다면, not이 붙으면 원소가 없다면. 그러니까 변수값 하나만 덩그러니 있을 때 앞에 not이 붙는 경우랑 구별을 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조건식에서 쓸 수 있는 또 다른 연산자입니다. in, not in, is, is not. is는 전에 본 적이 있긴 한데요. 일단 in부터 봅시다. 처음 보는 거니까. a는 일반 값이고요. b는 리스트 혹은 문자열 같은 연속성 자료형이에요. 이때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면 참이고요. not in은 a가 b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참입니다. 만약에 b가 딕셔너리라면은 a는 b에 있는 원소 이름이에요. is하고 equal 두 개. is는 예제로 바로 설명할게요. 이건 전에도 나왔었는데 equal 두 개는 값만 비교해요. 그래서 1.0과 1을 같다고 판단해요. 자, 1하고 1.0, x와 y가 같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개를 같다라고 해서 실행을 합니다. 1이라고 출력이 됐죠. 근데 영문으로 is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까지 비교하기 때문에 실수형과 정수형은 다르다고 판별해요. 그래서 x is y는 정수와 실수의 비교라서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2번은 출력이 안 됩니다. 그럼 is not은요? 자, A와 B가 다르다. 느낌표 이퀄이에요. 근데 느낌표 이퀄이나 이퀄 두 개는 내용만 비교하기 때문에 정수인지 실수인지 따지질 않아요. 얘네는 같은 거거든요. 이거 입장에선. 근데 다르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실행이 안 돼요. 근데 is not은 데이터 타입까지 비교하기 때문에 뒤에 소수점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다른 거 맞구나. 정수하고 실수니까 여기는 다르다라고 인식해서 실행이 됩니다. 자, 이번엔 in 연산자예요.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에 정수형 자료형, 연속성 자료형에 포함되어 있다면 참이에요. 유저 1이 멤버 리스트에 있는지를 봅니다. 헬로가 멤버 리스트에 들어있죠? A는 true예요. 월드는 여기 없죠? 그러니까 B는 false예요. 참 혹은 거짓으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if문의 조건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같은 페이지가 반복되네요.
같은 페이지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를 조건으로 쓴 거예요. 유저 1은 헬로고 유저 2는 월드입니다. 그리고 멤버 리스트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유저 1이 멤버 리스트에 들어있는지를 보자고요. 헬로 들어있죠? 이 조건은 참이에요. 그러니까 if문은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유저 1은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유저 2인 멤버. 월드가 멤버 리스트에 들어있는지를 봅니다. 멤버 리스트. 근데 없죠? 조건이 거짓이 되니까 여기는 실행을 안 합니다. 자, 이번엔 not in이요. 헬로는 월드에 들어 있습니다. not in은 들어있지 않아야 참입니다. 근데 들어 있으니까 여긴 조건이 통째로 거짓이 되죠. 실행 안 합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출력 결과가 없어요. 월드는 멤버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not in으로 검사했을 때 조건 참이 되니까 여기는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여기까지 30분까지 실습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12시 40분에 이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단원과 마지막에 있는 그 연구 과제를 마지막 교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12시 40분에 봅시다. 20분 실습 시간 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소단원인데요. 여기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if문 뒤에 붙는 옵션 같은 개념이에요. 첫 번째는 else예요. 해석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의미가 떠요. 이제 if문의 조건과 반대되는 경우에 실행되는 구문인데 else문은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는 없고요. 반드시 if문 뒤에 위치해야 돼요. 그래서 if에 해당하는 문이 있고 그 뒤에 else가 붙습니다. 들여쓰기 조심하세요. is 코리안이 fails예요. 그래서 is 코리안과 true가 같은지를 봐요. 안 맞죠? 그럼 if문은 건너뛰고 else를 실행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예제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나왔었던 그 출력 예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맨 처음에 시험 시작이라고 출력된 거는 그냥 무조건 나올 거예요. 마지막에 시험 끝도 그냥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근데 스코어를 입력을 받았다고요? 점수를 입력하세요라고 해서 52라고 입력했다고 치죠. 자, 그럼 여기서 입력값은 52입니다. 라고 출력이 나오면 52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 안 맞죠? 그러면 불합격입니다가 출력이 될 거예요. 여기 실행 예시는 72점을 입력했네요. 자, 그럼 입력값은 72입니다. 라고 출력하고 조건이 맞으니까 여기를 실행하겠죠. else는 조건이 맞으면 안 해요. 조건이 안 맞을 때만 해요. 불리형 값에 대한 else문 처리. 자, 엔처가 인풋으로 한국인이니까 해서 y 혹은 n을 입력하게끔 할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y라고 입력했다고 칩시다. 소문자로 y라고 입력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를 이제 동시에 커버하기 위해서 입력값을 무조건 대문자로 바꿨습니다. 대문자로 변경한 결과가 y라면 is korean이라는 변수에 true를 대입합니다. 그렇지 않은 false를 대입해요. 자, y라고 입력하면 is korean true가 됐죠? 자, true. 논리값을 조건으로 쓰면은 얘가 참이니까 대놓고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입니다가 출력이 돼요. 근데 not is Korean. 아까 true였죠. 그러면 not true는 거짓이 되니까 여기는 안 하고 else를 실행할 거예요. 만약에 입력값이 n이었다 혹은 y가 아닌 다른 값이었다 라고 하면은 false가 대입되니까 if문의 실행 결과는 반대로 가겠죠. 자, 이번엔 L if문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예요. if문과 else문 사이에 elif문으로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들을 쭉 나열해요.
파이썬은 순서대로 조건을 판별을 해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만나는 참인 조건에 대한 블록을 실행하고 나머지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elif모는 필요한 만큼 나열할 수 있어요. 그리고 else모는, 마지막에 else모는 필요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장 처음에 만나는 참인 조건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참인 조건이 3차 조건과 n차 조건이 다 참이다라고 하면은 3차 조건에 해당하는 구문만 실행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나가버려요. 시험 시작이라고 메시지를 넣습니다. 점수를 입력하세요인데 이번에는 63점이라고 입력했다고 치죠. 예제는 77점이네요. 77이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77이 90보다 크다. 안 맞죠? 넘어가요. 77이 80보다 크다. 안 맞죠? 넘어가요. 77이 70보다 크다. 맞죠? 그러면 여기 C학점을 출력을 하고요. 77이 60보다 크다도 말이 되잖아요. 안 한다는 거예요. else도 당연히 안 해요. 하나 딱 걸리면은 그것만 하고 연결된 모든 구문을 지나가 버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if문 종류였어요. 자, if문은 주어진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실행되는 문법적 표현이고요. else문은 조건이 거짓인 경우 실행되는 표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if문 뒤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했고, elif는 여러 개의 조건을 세분화해서 나열할 수 있고요. 가장 처음 만나는 조건에 대한 블록만 수행을 합니다. 자, if문의 블록을 구성하기 위해서 쓰이는 기호. 파이썬은 블록을 콜론으로 표현합니다. 다른 것들은 안 씁니다. 조건이 참이 아닌 경우를 지정하기 위해 쓰이는 구문. other, otherwise, else, else였죠. 여러 개의 조건을 세분화하는 구문은 elif였습니다. 저도 지금 습관적으로 else if 체크할 뻔했거든요. 다른 프로그래밍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 실습하시면 되는데, 요거 실습은 뭐 길지 않으니까 10분, 15분이면 될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아쉽죠. 그래서 연구과제 하나, 두 개입니다. 자, 1시 10분에 두 문제 풀이하고 마무리할 거니까요. 1시 10분까지 이 연구과제 포함해서 연습 문제, 실습 예제 전부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1시 10분에 이어서 할게요. 자, 마무리합시다. 문제가 지금 두 개가 주어졌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과제 풀이고요. 이게 지금 15강이네요. 조건문에 대한 겁니다. 자, 연령대 구하기 문제예요.
일단은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자기 나이를 먼저 입력을 받으라고 제시를 하고 있죠. 자, 나이를 입력받으려면은 age라는 변수에 입력값은 전부 문자로 취급되니까 정수로 바꾸고요. 이 안에서 input 입력해서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연령층을 구하라고 해요. 30대인지 20대인지 뭐 40대인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1의 자리를 빼고 10의 자리만 취하라는 건데 연령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입력값이 얼마가 되건 간에 그 10의 자리만 취하려면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10으로 나눈 몫을 구하세요. 자, 레벨은 입력한 나이를 10으로 나눠요. 그래서 정수 부분의 몫만 취해요. 그럼 만약에 27살이면 2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를 출력할 때는 20대라고 해줘야 되니까 다시 10을 곱해요. 자, 일단 이 레벨 값을 출력해 볼게요. 자, 37이라고 입력을 했다고 치면은 30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자, 계산을 맞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출력 조건이 연령층이 0이 떨어지면은 그때는 어린이라고 출력하고 60대 이상이면은 노년층, 나머지는 숫자 값을 사용해서 몇 대입니다를 출력해 주면 되죠. 경우의 수가 세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자, 그래서 if 레벨이 0이면 7살이면은 10으로 나누면 몫은 0이고 나머지 7이니까 이 결과가 0으로 떨어져요. 0에는 10을 곱해도 0이죠. 이때는 프린트 당신은 어린이입니다. elif 레벨이 60보다 크거나 같다면 프린트 당신은 노년층입니다. 그 밖에 나머지 케이스 프린트 당신은 %d 대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진 레벨 값을 여기다 적용해 주면은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62세라고 해보면은 노년층, 8살이라고 해보면 어린이, 24이라고 입력하면은 당신은 20대입니다. 자, 연구과제입니다. 두 번째 연구과제는 비만도 구하기인데요. 자, 키랑 몸무게를 정수형으로 입력을 받으래요. 그 다음에 표준 체중을 구하는데 표준 체중이 키에 따라서 공식이 바뀌어요. 150 이하는 신장 빼기 110, 그렇지 않으면 신장 빼기 110에 0.9 곱하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준 체중을 구한 다음에 비만도 값이래요. 비만도는 표준 체중 나누기 현재 몸무게 빼기 표준 체중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가 나오면은 이걸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을 출력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키를 입력 받을게요. my height는 int input 키를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 받고요. 몸무게도 입력 받죠. my weight는 int input 몸무게를 입력하세요 인 건데 이걸 가지고 표준 체중을 구해야죠.
표준 체중은 만약에 my height가 150 이하일 때,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눠져요. 스탠다드 웨이트는 my height, 50이 아니라 150이죠. my height 빼기 110이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my height 빼기 110에 0.9를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비만도 구합시다. 자, 오베시티는 내 몸무게에서 표준 체중을 뺀 거를 다시 표준 체중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된대요. 자, 그럼 이제 이 비만도를 가지고 그 상황을 출력해 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코딩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인 경우는 이렇게 코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if 자, 비만도가 20보다 작거나 같다면 프린트 정상 안심이다. elif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거를 곧대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정직하게 20보다 크고 and 3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비만도가 30보다 크고 and 비만도가 5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마지막으로 elif obesity가 50보다 클 때 자, 이렇게 해도 결과는 잘 나와요. 자, 만약에 이렇게 코딩하셨다면은 진짜 수업 내용에 충실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을 나타내는 if문을 만들 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조건까지 활용하면은 코드가 좀 더 효율성이 좋아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건 주석으로 맞고요. 밑에 하나 복사할게요. 만약에 비만도가 23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if문에는 안 맞죠. 그럼 이제 elif로 갈 거 아니에요? elif로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20을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lif문에서 굳이 이 조건을 또 적어줄 필요가 없어요. if문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20을 초과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조건이 중복돼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3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조건이 fail 했다는 거는 이미 30을 초과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마지막 else로만 해줘도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진짜 곧대로 이제 정직하게 이제 처리하신 거고, 만약에 코딩이 처음이시라면은 이렇게 코딩해도 100점짜리 답안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숨겨져 있는 의미를 끄집어내서 코드를 간결화시킬 수 있다면 이거는 100점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만한 코드가 되겠죠. 제 개인적인 그 주장 중에 하나인데요.
프로그래머는 게을러야 돼요. 코딩 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코드를 덜 작성하려고 연구를 하면은 코드가 개선이 돼요. 그런 의미로 게을러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실행 결과 확인합시다. 위에 거랑 아래 것 결과 똑같아요. 근데 요예제는 매번 실행할 때마다 기분이 좀 별로야. 뭐라고 해봐야 일단 고도비만 나와서 결과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우리나라 비만도 측정 기준이 되게 짜대요. 근데 바꿀 생각을 안 한대요. 현실보다 훨씬 더 되게 혹독하게 수치를 하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이거 값이 적게 나올수록 건강한 거니까 건강의 기준을 일부러 빡세게 잡는다는 취지로 일부러 안 바꾼다라는 얘기를 언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내가 이 결과가 바뀔 것 같진 않아.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